저는 올해로 73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오래 살아왔다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이 쌓일수록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 것들도 함께 쌓여가는 법이니까요. 제 이름은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 깊은 산자락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은 서울 은평구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살림을 꾸리느라 바쁘고 명절 때나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지요. 그래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과분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한 것은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잠이 깨었는데 아무리 누워있어도 눈이 감기지 않더군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죽으면 죽어서도 편히 눈을 못 감겠구나. 제 가슴속 깊이 박힌 못 하나가 평생 저를 괴롭혀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꺼내놓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1952년은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해였습니다. 총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피난민들이 고갯길을 넘어다니던 시절이었지요. 저희 아버지는 전쟁통에 한쪽 다리를 잃은 분이셨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폭탄 파편에 맞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어릴 때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늘 마루 끝에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반대로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운 분이셨는데 논밭일에 삭바느질에 뭐든 하시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저는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6식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둘, 저, 그리고 막내 남동생 하나. 오빠들은 10살, 8살 터울이 있었고 저는 셋째였습니다. 막내 동생 순철이는 제가 6살 때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새벽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랫배를 움켜쥐고 신음하시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마을 산파 아주머니가 오시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에 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순철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제 가슴에서도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도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뒤섞인 감정인지. 하지만 막내 동생 순철이는 건강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이어지기 일쑤였고 5살 무렵부터는 다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도 잘 되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철이를 등에 업고 면소재지 의원을 오가셨는데 그 안타까운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 마을에는 서당 훈장 출신의 노인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정식 교사가 아니었지만 그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셈을 배우고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세상이 넓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복순아, 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내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공부가 좋아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원래 좋아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좋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걸어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버스비가 없었으니까요. 오빠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미 고향을 떠났고 막내 순철이 약값도 빠듯한 살림의 딸이 중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께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결국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보내고 싶다. 근데 안 된다.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어린 저에게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어머니도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지.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작은 호롱불 아래서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낡은 소설책들, 국어 교과서, 누군가 버린 잡지들. 활자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읽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15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었는데 이미 한쪽 다리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되시니 정말 거동을 전혀 못하시게 된 것이지요.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 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여드리고 대소변을 처리해드리고 눕혀드리고 뉘어드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울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농협 창고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이름이 박성훈이었습니다. 그는 22살이었고 저는 16이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면소재지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길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잠깐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환한 웃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뒤로 몇 번 더 마주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 날은 그가 면소재지 길가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국수를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생애 처음으로 남자에게 밥을 얻어먹은 날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진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처음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다가 그것을 잃는 것이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아버지 모르게 저는 조금씩 그를 만났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음력 9월 열나흘. 어머니가 장날이라며 읍내에 가셨고 순철이는 학교에 갔고 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성훈 씨가 뒷밭 감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여기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동의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평생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성훈 씨를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 전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더 이상 시집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묻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혼자서. 그런데 2달쯤 지나서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살인가 했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밥냄새가 맡기 싫고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시기 전에 저 스스로 알아챘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공포를 지금의 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1960년대 초반 시골 마을의 혼외 임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집안의 멸문지화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더 악화되실 수도 있고 막내 순철이가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뒷산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대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억척스럽고 강인한 어머니가 딸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저는 내려왔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었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를 없애야겠다. 그 시절 그런 일을 해주는 곳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소문이 은밀하게 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 가면 그런 것을 해결해 준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저는 며칠을 고심하다가 용기를 내어 이웃집 아주머니 중에서 제일 입이 무거워 보이는 분께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말없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곳은 읍내에서 버스로 1시간 반을 더 가야 하는 도시의 어떤 골목 안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친구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몇 주에 걸쳐 조금씩 모은 돈을 들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던 길을 저는 지금도 꿈에서 봅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것, 도시에서 길을 헤매며 골목을 찾아다니던 것, 그리고 그 집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한참 동안 서 있었던 것.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아니었고 당연히 마취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창문 손잡이를 잡은 채 겨우겨우 집까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하시며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아파서인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1달 가까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감기가 오래간다며 걱정하셨고 저는 어머니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계절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고 수다스러운 아이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저를 지배해 왔는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19살에 저는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남자로 이름은 정기철이었습니다. 나이는 6살 위였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감정도 없이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사랑 같은 것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결혼 첫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결혼 생활 5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안 될 것 같았고 몰라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했냐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폭력을 쓰거나 술주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 많은 부부가 그랬듯이 저희는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원래 그런 것인가 보다 했으니까요. 첫 아이는 결혼한 지 2해 만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이름은 기태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제 생애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때 없애버린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내내 저는 웃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태 다음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셋을 키우면서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봉제 공장 일도 해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고, 아이들도 돌봐야 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도 가끔 돈을 붙여드려야 했습니다.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에는 그 비밀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아이들이 잠든 뒤에 혼자 부엌에 앉아 있으면 어김없이 그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 기철 씨는 사업을 한다면서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잘 되었는데 제가 35살 무렵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형편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을 하면서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남편은 이 사업 저 사업을 기웃거렸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점점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은 남편은 달랐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거칠어졌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지만 말이 칼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랬습니다. 술을 먹고 와서는 저를 앉혀놓고 온갖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느니, 처음부터 잘못 만난 거라느니, 어딘가 이상한 여자였다느니. 그 마지막 말이 저를 가장 많이 흔들었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여자. 그가 제 비밀을 알 리가 없었지만 그 말은 제 가슴 깊은데 박혀 있는 것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상한 여자다. 나는 비밀이 있는 여자다. 나는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아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큰아들 기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무렵 한 번은 저녁에 밥을 먹다가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너무 진지해서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있으니까 행복하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절반의 진실이었을 뿐이지요. 제가 42살 되던 해 남편이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을 그렇게 마셨으니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막상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20년 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일도 줄이고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식이요법도 챙겼습니다. 남편은 몸이 나빠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고 나니 그 거친 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예전에 그 조용하고 성실하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했다고, 고생만 시켰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미안했습니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비밀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 사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비밀을 털어놓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진 남편에게 그 충격을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마지막 반년은 거의 병원에서 보냈는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숨을 거두기 하루 전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 살았다, 복순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잘 살았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한테 잘 살라는 것인지. 저는 그냥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한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 없어진 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미워도 익숙한 것이었고 힘들어도 함께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 공허함이 너무 컸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와주었지만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 기태가 회사 일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박성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를 알 것 같다고 했다며 연락처를 남겼다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훈. 그 이름을 제 귀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태한테는 그냥 옛날 마을 사람인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연락처는 받아두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저는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두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겨우 말했습니다. 저 이복순인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복순 씨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자식은 없고 지금은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수십 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복순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지만 알 방법이 없었다고. 저는 그의 사과를 듣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나로 그 세월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의 공포, 그 버스 안에서의 눈물, 그 골목에서의 아픔, 그리고 이후로 평생 제 가슴을 짓눌러 온 비밀. 그것들이 그 말 한마디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통화 이후 저는 며칠을 앓았습니다.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5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것이 갑자기 밖으로 나오려 하니 몸이 감당을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신기하게도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고 그 사람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도 나름대로 죄를 안고 살았다는 것을. 그것이 저한테 무언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용서가 된 건 아니었지만 뭔가 매듭이 하나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새 아이들은 이제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 기태는 회사에서 부장이 되었고 딸 기영이는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으며 막내 아들 기남이는 부부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손자 손녀가 모두 5입니다. 명절에 다 모이면 그 조그만 아파트가 꽉 찹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시끄럽고 좁고 정신없어도 그 시끌벅적함이 좋습니다. 큰아들 기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딸 기영이도 막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 이 아이들한테 완벽한 어머니이고 싶었습니다. 흠집 없는 어머니, 비밀 없는 어머니. 그러나 나이가 드니 알겠습니다. 흠집 없는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비밀 없는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완벽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아이들과의 거리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그날 어머니께 말했더라면, 만약 그 비밀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더라면, 만약 성훈 씨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만약.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지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만약들이 만들어낸 이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46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80이 넘으셔서 노안으로 가셨는데 임종하실 때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순아, 너 어릴 때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어머니는 그 말씀의 무게를 아셨을까요? 그 말씀이 단순히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어머니 특유의 직감으로 뭔가를 느끼셨던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신 것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평생 가슴에 묻어두신 것들이 있으셨겠지요. 막내 남동생 순철이는 다행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 다리 치료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도 절름거리며 걷지만 성격이 밝고 낙천적인 아이라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꾸려나갔습니다.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내와 함께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오빠들은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저와 순철이만 남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아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올해 봄, 저는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딸 기영이가 권해서였습니다. 기영이는 학교에서 학생들 상담도 하는 선생님인데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엄마 마음속에 뭔가 오래 묵은 것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상담이냐고. 하지만 기영이가 자꾸 권하기도 하고 혼자 새벽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너무 많아서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요즘 잠을 못 잔다, 외롭다 정도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만나면서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캐물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하다 보니 제 입에서 그 16살 가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온 것이니까요. 상담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혼자 감당하셨군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오래, 정말 깊이 외로웠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조금 더 가볍다고 해야 할까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느낌이랄까요? 상담 선생님이 한 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선택들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하지만 조금씩 들으면서, 조금씩 생각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믿어집니다. 어쩌면 얼마 전에 저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고향 마을에 갔습니다. 5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났으니 다 변해 있었지요. 그 감나무 뒷밭은 없어지고 집이 들어서 있었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 폐교가 되어 자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던 집터에는 누군가의 새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고 자라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을 오르는 길을 찾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천천히 올랐는데 그 벼랑가에 도달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죽고 싶다고 생각하며 섰던 그 자리. 그때 뛰어내리지 않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만약 그때 뛰어내렸다면 기태도 기영이도 기남이도 5명의 손자 손녀도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생스러웠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지요. 그 벼랑 앞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했다 복순아. 잘 버텼다. 내려오는 길에 마을 공동묘지를 지나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묘가 거기 있습니다. 오빠들 묘도 있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풀을 뽑으면서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물론 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혼자 오래 비밀을 안고 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특히 저처럼 그 시절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분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분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진다고 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말하는 것이 다 해결책은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겪은 것이 수치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새벽에 잠이 깨는 날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것. 그랬었구나, 그건 그때 일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후회가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가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멈추고 보니 지나온 길이 보이거든요. 그 길에 제가 놓쳤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좀 더 아이들한테 잘했으면, 좀 더 남편한테 솔직했으면, 좀 더 일찍 이 짐을 내려놓았으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회들을 이제는 너무 오래 붙잡지 않으려 합니다. 후회는 해도 되지만 후회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후회 속에서만 보낼 수는 없잖습니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기영이가 동네 노인복지관에 미술 수업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물감을 짚는 것도 붓을 드는 것도 어색했지만 하얀 종이 위에 색을 올리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뭘 그리고 싶냐고 물었는데 저는 감나무를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고향 뒷밭에 있던 그 감나무. 선생님이 기억 속의 것을 그려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 감나무를 그렸습니다. 서툴지만 보기에 거북하지는 않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나무가 여기 있구나. 내 안에 있던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미술 수업에서 만난 동년배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들과 점심도 같이 먹고 가끔 공원을 걷기도 합니다. 저 같은 외로운 노인이 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 다 자기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손자 기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제 첫 번째 손자입니다. 그 아이 입학식에 가고 싶습니다. 그 조그만 녀석이 랜드셀을 메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못 들어갔던 중학교, 고등학교 대신 손자가 들어가는 학교 교문을 보면서 대신 기뻐해줘야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던 시절에 태어나서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고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했고 원치 않은 일을 겪었고 혼자 그 무게를 지고 살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웠고 남편을 보냈고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한 사람의 생에 들어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책 한 권 분량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고생이, 그 슬픔이, 그 비밀이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힘든 것들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좋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일들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겪었으니 그것을 재료 삼아 살아온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없애버린 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상담 선생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편지를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저는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너무 깊이 묻혀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서 미안하다고. 내가 어떤 아이였든 간에 미안하다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잘 있기를 바란다고.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운 적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울고 나서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뭔가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못했던 것을 드디어 한 것이니까요. 저는 지금도 완전히 괜찮지는 않습니다. 아마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으로 어제보다 조금은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73살에 하는 고백이 늦었지만 늦은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지지 마세요. 어딘가에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처럼 상담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제 이름은 이복순입니다. 73살 이 나이가 되어서야 평생의 비밀을 털어놓은 할머니입니다.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